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일본이 알지 못한 숨겨진 한국의 불매운동 소식에 크게 놀란 현 상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단행 이후에 한국은 국민의 자발적인 불매운동 혹은 여행 자제운동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러한 점이 연일 부각되며 특히 일본 지방은 견디다 못해 아베 정권 비판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잘 알려진 불매운동이 어느 정도 일상화가 되었지만 훨씬 심각한 불매운동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업계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일본의 원료나 소재 등이 약간만 들어가도 빼버린다는 움직임인데요. 국내에 즉석밥을 만든 업체들도 0.1%의 일제 미강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모두 대체해버리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국내의 소비자들이 원료 중에 일본이 표기된 것은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공론화시켜 불매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기계 산업 분야에서는 일본 업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일본 부품과 기계를 쓰는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일본제를 배척한 게 누적되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근무 중이라는 한 네티즌은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쓰이는 부품들과 기계를 해당 업계에서 모두 다른 나라 제품이나 국산 등으로 대체한 결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수십 프로의 성장률을 보이던 미쓰비시 오토메이션의 영업률이 급감한 것입니다.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이것이 더욱 심각한 것은 장기적인 피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일본에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주는 여행의 경우에는 언젠가는 지금보다는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만 일본 정부에서 진정성 있는 사죄와 여러 안건을 잘 해결한다면 역사상 최악으로 바닥을 치는 여행은 조금이나마 개선될 기미가 보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한일 관계에 따라서 나아질 수 있는 반면 이러한 기계 및 부품 분야는 한번 바뀌게 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한번 라인에 투입되는 각종 부품과 기술을 바꾸려면 그만큼의 노력과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이렇게 수출 규제와 같은 대형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좀처럼 대체품으로 교환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산업계에서는 한국 미쓰비시와 같이 한국에 입점한 각종 일본 기업에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구체적인 예로 폴리이미드를 생산하던 스미토모 화학은 마음고생이 매우 심한 업체 중에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폴리이미드는 얼마든지 국산화가 가능해서 사실 수출 규제가 필요 없던 제품으로 알려졌는데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을 하는 바람에 저절로 한국산 폴리이미드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산성의 잘못된 수출 규제 때문에 일본 업체가 억울하게 고사되어 버린 것입니다. 수출 규제 효과도 제로였습니다. 부랴부랴 10월이 되자마자 경산성은 폴리이미드 수출 규제를 풀었습니다만 이미 상황은 끝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 산업계에서는 점점 더 줄어드는 대한국 영업이익 감소가 눈에 띄게 증가해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출 규제 6개월간 일본이 한국에 타격을 준 것은 제로에 가깝다는 무역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매에 이어 각종 산업계의 불매운동이 누적되어 일본과의 무역 적자마저 크게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0%야로 역성장이 예측되고 있어 절대적 수치만 봤을 때는 부진한 셈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바라보면 선방한 정도가 아닌 선진국 최고 수준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4%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했다. 미국, 독일, 중국, 홍콩, 스페인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국제통화기금도 지난달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2%로 전망해 경제협력기구 36개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산하경제연구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도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1%로 전망,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이마저도 선진국으로 한정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이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둔 이유는 전면 봉쇄 조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로 인해 셧다운에 들어갔지만 한국은 봉쇄 조치 없이도 코로나를 극복하고 덕분에 경제 위기도 무난하게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미 경제 전문 채널 CNBC 등 외신들은 최근 코로나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세계 경제가 충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 코로나를 극복, 경제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려도 있다. 한국의 올해 수출은 4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4.3% 급감했으며 무역 수지는 99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로 먹고 사는 교역국인 한국이 수출 부진을 견디지 못해 2분기에는 더욱 무너질 것이라는 비관론도 있다. 거기에 서비스업 생산은 20년 만에 최대 감소하고 코로나19가 최고조에 달했던 3월 취업자는 19만 5천 명 감소했으며 고용률은 60% 선이 붕괴됐다. 코로나19로 일시휴직자는 126만 명이 급증했으며 실업자도 118만 명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계소득은 꾸준히 증가했고 고용 역시 바닥을 찍고 반등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1분기 저점을 찍고 2분기부터 내수 활성화를 이뤄내 회복세에 접어들어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가 됐다. 코로나 위기를 딛고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이다.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우호국 그룹 출범 화상회의를 5월 26일 오전에 개최했다. 외교부는 코로나19의 모범적 대응으로 제고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여 국제사회 주요 이슈인 혐오와 차별 대응 논의 등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주유네스코 대표부를 중심으로 우호국 그룹 결성을 주도했다. 의장국인 한국을 비롯하여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이탈리아, 요르단, 케냐, 필리핀, 세르비아, 세네갈이 출범 회원국으로 참여했으며 출범 후에도 유네스코 여타 회원국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우호그룹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에 유네스코에서 출범한 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그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 주도로 유엔에서 출범한 보건안보 우호그룹 및 WHO 내 글로벌 감염병 대응 협력 지지그룹과 함께 유엔 차원의 코로나 대응 관련 국제협력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 중이다. 우호국 그룹은 오늘 논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와 포용의 정신으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고 세계 시민교육 증진 활동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편견에 의한 차별과 낙인, 외국인 혐오는 인권의 근본을 해칠 뿐만 아니라 방역도 어렵게 만든다고 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계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호그룹 내 다양한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동지향적인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이번 우호그룹 결성 관련 강경화 장관과 주유네스코 한국 대표부의 사의를 표하고 연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기에 한국 주도로 연대와 포용을 위한 우호그룹을 결성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하면서 사무국 차원에서도 그룹 활동 관련하여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우호그룹 참여국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혐오와 차별 방지 및 연대와 포용을 위한 우호국 그룹 결성이 시에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한국이 우호그룹 구성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으며 우호그룹 출범을 계기로 보다 구체적인 실천 활동이 강화되고 연대와 포용의 정신이 국제사회에 더욱 확산될 것을 기대된다. 한편 핀 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의 30분간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회상은 베트남의 COVID-19 예방 및 통제 노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베트남 정부와 국민들이 일본의 대유행 전쟁에 지지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양측은 질병 억제 외에 중요한 사안인 경제 성장 회복에 있어 유대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요시히데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COVID-19 대유행은 여전히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일본 정부는 입국과 함께
경계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행 재개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삼성전자가 위치한 박린성을 찾은 능우이행 수원 북 베트남 총리가 삼성이 박린의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했으며 삼성을 전자산업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 공보와 박린성 관계자에 따르면 북 총리는 지난달 31일 오후 북부 박린성을 찾아 박린성 당국자들과 가진 회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북 총리는 박린성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6,219달러로 전국 2위, 1인당 평균 소득은 8,060만 동으로 전국 5위라는 점과 산업 생산 규모가 전국 1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소규모 지방의 기적이라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와 함께 북 총리는 박린성의 성과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업체로 삼성을 꼽았다. 나아가 박린성이 수도 하노이를 비롯해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전자산업의 클러스터 개발에 있어 삼성을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클러스터란 가치 체인으로 연결된 관련 산업들이 구성하고 있는 지리적 집적체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 런던의 금융산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북 총리는 산업 클러스터 개발만이 삼성의 기여를 더욱 크게 만들고 부가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교 우위의 변화로 전 세계에서 생산시설의 이전이 더욱 빈번해지는 가운데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의 이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박린성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의 총리가 삼성이 메이드 인 베트남에서 메이드 바이 베트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장려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렴한 노동력만 활용해 단순 생산에 그치고 마는 것이 메이드 인 베트남이다. 그러나 메이드 바이 베트남은 양측이 함께 독특한 차별성,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상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진일보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린성의 기술 이전을 위한 기관, 인력 관련 정책을 주문한 북 총리는 박린이 베트남의 산업화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는 삼성의 고부가 기술 산업의 가치 사슬에 참여할 때만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노이에서 동쪽으로 약 40km가량 떨어진 박린성은 타용우옌성과 함께 베트남 삼성전자의 주요 생산 거점이다. 특히 삼성 박린 공장은 삼성전자 휴대폰, 삼성 SDI 배터리, 삼성 디스플레이 액정 등을 생산하는 곳으로 관련 전자 부품 회사들이 밀집해 있다.